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을 영어로 배우나 장 수영장 TV입니다.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캐나다 대학 입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했죠. 오늘은 미국 대학 입시와 관련돼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요. 미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학생들을 평가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알자. 미국 대학 입시 설명인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미국에는 대학교가 몇 개가 있을까요?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교육 통계 자료인데요. 2017년도 교육 통계 자료에 의하면 4년제 대학이 2,832개, 그리고 2년제 대학이 1,528개가 있는데요. 이 숫자는 해마다 새로 생기는 대학도 있고 없어지는 대학이 있어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지만 4년제 대학이 약 2,800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미국 대학을 지원할 때는 앱을 이용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앱이 있습니다. Common 앱, Coalition 앱, 그리고 UC 앱인데요. 참고로 UC 앱은 University of California, 즉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앱이죠. UC 대학들 이외의 대학을 지원할 때는 Common 앱 또는 Coalition 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면 됩니다. Common 앱이나 Coalition 앱을 이용해서 대학을 지원하고 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대학별로 들어가서 추가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대학 지원하는 게 상당히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 에세이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Common 앱에는 에세이 주제가 7개가 있죠. Coalition 앱에는 에세이 주제가 5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에세이 주제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Common 앱이나 Coalition 앱에서 나오는 주제들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주제를 골라서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에세이를 작성을 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대학에서 들어가서 또 대학별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그러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상위권 대학들, 하버드나 예일이나 컬럼비아, 또 스탠포드 이런 학교들을 예를 들면 대학별로 또 써야 하는 주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만 골라서 써야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제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 에세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원하기가 꽤 까다로운데요. 대학별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써야 하는 에세이는 Supplemental Essay라고 부릅니다. Common 앱과 Coalition 앱을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mon 앱은 역사가 50년 이상 된 오래된 회사이고요. Coalition 앱은 약 5년 전에 새로 등장한 후발주자입니다. 현재 지원 가능한 대학교 개수는 Common 앱으로는 약 900여 개, 그리고 Coalition 앱으로는 약 160개의 대학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Coalition 앱의 장점과 단점인데요. Coalition 앱은 아무래도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Common 앱의 불편한 점을 개선했을 텐데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하나는 러커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멀티미디어 업로드 기능인데요. 러커 기능은 계정을 한번 만들면 계정이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9학년부터 계정을 한번 만들고 계속해서 대학교 지원할 프로필을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편하겠죠. 커먼 앱은 계정을 한번 만들면 1년 있다가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물론 계정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커먼 앱 회사에서 연장해 주긴 하지만 한번 계정을 만들면 쭉 살아있는 코올리션이 이런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디오나 엑스트라 에세이, 그리고 랩 리포트, 또 여러 가지 수상들, 어워드, 아트워크, 포토, 이러한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들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커먼 앱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기능이 없어서 학생들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특별히 특별 활동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기능이 되겠네요. 코올리션 앱의 단점은 아무래도 역사가 짧다 보니까 지원 가능한 대학의 개수가 적습니다. 현재 160여 개인데요. 또 하나의 단점은 학교 선생님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이 익숙하지 않다 보면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잘 고려하면서 원서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코올리션 앱을 이용해서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은 대부분 커먼 앱을 이용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스카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힙스라고 하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리고 스탠포드를 일컫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러한 학교들도 모두 다 코올리션으로 또는 커먼 앱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코올리션 앱으로만 지원을 받는 대학들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또 Texas A&M, UIUC, 그리고 University of Washington in Seattle, 이러한 학교들은 코올리션 앱으로만 지원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대학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할까요? 화면을 보시면 Holistic Review라는 단어가 하나 있죠? Holistic Review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하면 학생부 종합평가와 같은 평가 기준인데요.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내신 성적, 각종 시험 점수, 특별 활동, 그리고 추천서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항목은 내신 성적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UC 계열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10학년과 11학년 두 개 학년의 성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내신 성적은 어떻게 받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화면을 보시면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성적이 향상되는 것이 반대의 경우보다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아너스 수업이나 AP 수업과 같이 어려운 수업을 듣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대학에서 듣게 되는 수업은 고등학교에서 듣는 수업보다는 매우 난이도가 높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성적이 향상되고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어려운 수업을 들었다라는 것은 보다 더 어려운 대학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으로 성적을 받는 것이 또 수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2학년 수업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국 대학 early를 지원하는 학생들, 수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12학년 올라가자마자 바로 원서를 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수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끔 11학년까지 매우 어려운 수업을 배치를 하고 12학년 시간표에서는 쉬운 과목들 위주로 수업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학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전적이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항목은 화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미국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내신 성적 이외에 다양한 시험들을 보고 그 결과를 대학에 제출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시험은 SAT나 ACT 시험인데요. 이 두 개의 시험은 표준화 시험이라고도 부릅니다.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과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그리고 명문 사립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 또 해외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미국 대학을 지원하는데요. 미국 이외의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지원하기 때문에 똑같은 전교 1등이라고 하더라도 실력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학의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그 학생의 정확한 실력을 알고 싶겠죠. 그래서 보는 시험이 SAT 또는 ACT 시험입니다. 두 개의 시험 중에 어떠한 시험을 보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보면 되는데요. 참고로 SAT 시험은 영어 과목과 수학 과목 두 개의 과목을 봅니다. 각각 800점 만점, 총점이 1600점이 되겠죠. ACT 시험은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 과목까지 보게 되는데요. 4개 영역에서 각각 36점 만점이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는 4개 영역의 평균 점수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내신 성적이 좋고 SAT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과 반대로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은데 SAT 성적이 높은 학생, 어떤 학생이 대학 갈 때 더 유리할까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높고 SAT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이 반대의 경우보다 대학 갈 때 더 유리합니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기본적으로 학생의 성실도를 보여주는 지표죠. 고등학교를 얼마나 성실하게 다녔는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SAT 시험은 1년에 여러 번 시험이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이 또 3번, 4번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면 SAT 점수는 어느 정도 올릴 수가 있겠죠. 반대로 SAT 성적이 좋은 학생이 내신 성적이 안 좋을 때 내신 성적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성실하게 잘 다녔다라는 지표가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SAT 성적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참고로 SAT 시험 중에 SAT2 시험이 있죠. 과목별로 보기 때문에 SAT Subject Test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얼마 전에 SAT 시험 주관사인 컬리지 보드에서 SAT2 시험을 폐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따라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SAT2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AP인데요. 그리고 IB가 있는데요. 참고로 AP가 좋은지 IB가 좋은지 IB가 좋은지 AP가 좋은지 제가 두 개를 비교한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AP와 IB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AP 시험 보고 여러분들이 일정 점수를 받으면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 IB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 하이어 레벨로 이수할 때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습니다. 참고로 IB를 하는 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갈 때 SAT 시험을 봐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IB를 했다고 해서 SAT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미국 대학에서 SAT 점수를 또는 ACT 점수를 반드시 요구사항으로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이 SAT 점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SAT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토플이 있는데요. 해외에 있는 학생들,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지원할 때 토플 점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영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은 거죠. 보통 아이비리그 수준의 대학들에서 요구하는 토플 점수는 120점 만점에서 100점, 그리고 일반 주립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는 120점 만점 중에 80점 이상의 점수를 요구를 합니다. 참고로 내가 토플 점수가 기준 점수를 맞췄다면, 예를 들어서 100점을 요구하는데 101점을 받았다면 다시 한번 시험을 봐서 105점이나 110점까지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만 맞추면 모든 성적들을 다 똑같게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플 점수는 기준 점수만 넘기면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항목은 화면을 보시면 엑스트라 커리큘러인데요. 한국말로는 특별활동이라고 하죠. 미국 대학에서는 특별활동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미국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인재들이죠.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한 조직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선발하고 싶어 하는데요. 어떠한 사람이 인재일까요? 제가 엑스트라 커리큘러가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할 때 종종 드는 예인데요. 어떠한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몸이 아파서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을 인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엑스트라 커리큘러에는 운동도 포함이 되죠. 내가 운동을 통해서 나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운동 중에서 특별히 단체 운동을 하면 더 좋은데요. 단체 운동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협동심, 콜라보레이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특별히 학교에서 단체 운동을 하면서 12학년 때 주장을 맡아서 우리 학교가 늘 예선 탈락을 했었는데 내가 주장을 맡으면서 4강까지 올라갔다, 결승전까지 올라갔다, 우승까지 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리더십까지도 보여줄 수가 있겠죠. 단체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리더일까요?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일을 하고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여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가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 사람을 인재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거나 다양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재충전하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인재이겠죠. 엑스트라 커리큘러에는 개인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취미 활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인재일까요? 앞에서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자기 분야의 전문가,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여가 시간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면 그 사람은 인재라고 할 수가 없겠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인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엑스트라 커리큘러에는 그래서 봉사활동이 꼭 들어갑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잘 생각해 보신다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동영상은 미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설명도 해야 되는 시간이어서 가끔 부모님들이 저에게 미국 대학 가고 싶은데 도대체 특별 활동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제가 부모님들께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퍼스널한 부분, 즉 개인적인 거죠. 학생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미 활동 잘 시켜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학생이 좋아하는 운동, 어떠한 운동도 상관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운동도 잘 할 수 있도록 시켜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아카데믹한 부분 잘 학생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카데믹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대학 전공과 관련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공계열로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매트 클럽이나 사이언스 클럽이나 로보틱스, 코딩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한 클럽들 있죠? 아니면 경시대회를 준비하거나 이러한 활동들이 아카데믹한 부분이 되겠죠. 또 방학을 이용해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을 해보거나 아니면 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에서 열리는 대학 썸머 캠프에 등록해서 좀 더 심화 학습까지 공부를 하거나 이러한 활동들이 아카데믹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회사 인턴이나 아니면 대학 썸머 캠프를 단순히 스펙 쌓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면 좋지는 않습니다. 내가 평소에 학교 다니면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해왔고 보다 더 잘 알고 싶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그러한 기회를 살린 그런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지, 평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방학 때만 잠깐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커뮤니티인데요. 봉사활동이 되겠죠. 참고로 커뮤니티 관련된 봉사활동, 공동체 관련된 이러한 주제는 최근에 아주 각광받는 주제입니다. 에세이 주제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봉사활동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회 활동하거나 아니면 코로나로 여러분들 이웃집에 외로운 할머니와 매주 한 번씩 가서 대화를 하는 것도 일종의 봉사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휴지를 줍는 것도 좋은 봉사활동이 될 수 있겠죠. 또는 집에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마스크가 필요한 곳에 보내는 것도 봉사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마음, 그러한 학생을 대학에서는 좋아합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단순한 스펙 쌓기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봉사활동도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안 하다가 방학 때 어디 아프리카에 잠깐 일주일 갔다 오거나 이러한 것들은 대학에서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관련돼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대학에서 리더십도 보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리더십에 대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리더일까요? 어떤 조직의 리더라면 그 조직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그 조직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가장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리더죠. 가끔 유학생들 중에 아니면 로컬 학생들 중에 본인이 리더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새로운 조직 하나 만들고 새로운 클럽 하나 만들어서 본인이 리더하고 자기 친구가 부리더하고 또 다른 클럽을 만들어서 그 친구가 리더하고 내가 팀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단순히 포지션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리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서도 좋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항목은 recommendation, 즉 추천서인데요. 추천서는 세 가지 종류의 추천서가 있습니다. 카운셀러 선생님의 추천서가 있고요. 학과목 선생님의 추천서가 있고 그리고 기타 추천서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운셀러 선생님의 중요성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요. 학생 여러분은 카운셀러 선생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나요? 혹시 카운셀러 선생님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나요? 많은 학생들이 카운셀러 선생님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대학 원서를 쓸 때 카운셀러 선생님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러한 저러한 활동들을 했고 이러한 저런 것들을 내가 했다라고 대학에 에세이로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제출했을 때 대학 관계자 입장에서는 그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대학 관계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쓴 것을 보증해 줄 만한 그러한 보증인을 요구하겠죠. 미국, 캐나다 고등학교에는 담임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담임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분이 카운셀러 선생님이죠. 카운셀러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쓴 내용과 카운셀러 선생님이 쓴 내용이 만약에 다르다면 여러분의 말보다는 카운셀러 선생님의 말을 더 믿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카운셀러 선생님이 대학에 추천서를 쓰기 때문에 카운셀러 선생님과 자주 만나시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잘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카운셀러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과목 선생님의 추천서인데요. 2개까지 요구하는 학교가 있어서 2과목 선생님께 각각 추천서를 받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천서를 받을 때 내가 점수는 조금 잘 못 받았지만 나하고 친한 선생님께 추천서를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덜 친하지만 성적을 잘 받은 선생님께 추천서를 받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학과목 선생님의 추천서를 받을 때는 내가 점수를 잘 받은 선생님께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과목 선생님이 추천서를 쓸 때 어떠한 내용을 쓰냐면 내가 지금 10년간 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또는 15년 동안 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이 학생은 그동안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상위 10%에 해당되는 학생이다. 또는 상위 5%에 해당되는 학생이다. 라는 것을 씁니다. 그러면 내가 점수를 굉장히 좋지 않게 받으면 이 학생은 내가 그동안 가르친 학생 중에 상위 50%에 해당되는 학생이다 라고 추천서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학과목 추천서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서 받을 텐데 굉장히 여러분께 마이너스 효과가 있겠죠?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받은 학과목 선생님과 친하면 가장 좋겠죠?
학과목 추천서 받을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타 추천서인데요. 내가 봉사활동을 했던 기관에서 받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인턴을 했을 때 나를 가리켰던 그 직장 상사분께 받거나 그렇게 기타 추천서도 1개 정도는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추천서를 받을 때도 직위 높은 사람, 나를 잘 모르는 직위 높은 사람께 받는 것보다는 직접 나에게 일을 가르쳐 주신 분께 받는 게 좋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이 학생이 들어왔을 때 어땠대 했는데 내가 일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을 잘하게 됐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그러한 추천서가 훨씬 좋습니다. 미국 대학 지원하는 전체적인 타임라인인데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미국 대학은 12학년 고3 올라가면서 바로 원서 접수를 시작하죠. 한국은 고3 끝날 때쯤 돼서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을 다 받은 다음에 그때 지원을 하는데 미국 대학은 고3, 즉 12학년 올라가자마자 원서를 지원하기 때문에 좀 한국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시 지원은 early라고 하고 정시 지원은 regular라고 하는데요. 수시 지원 마감일은 대개 11월 1일입니다. 11월 15일 정도까지 받는 학교도 있는데요. 대개는 11월 1일이 수시 원서 마감일입니다. 결과는 대개 12월 중순경에 발표가 됩니다. 수시는 크게 early decision, early action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early decision은 구속력이 있는 수시 제도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early decision을 택하고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다면 반드시 그 대학을 가야 합니다. early action은 non-binding 이라고 하는데요. 구속력이 없습니다. 합격하더라도 안 가도 됩니다. 레귤러는 대개 1월 1일이 마감일인데요. 정시 지원은 1월 1일이 대개 마감일입니다. 학교마다 마감일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관심 있는 대학 홈페이지를 잘 참고하면서 마감일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국 대학에 원서를 지원할 때 다양한 시험들을 보고 그 시험의 결과를 또 대학에 제출해야 하죠. 원서 마감일 잘 감안하시면서 시험 보시고 시험 점수를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Common App, Coalition App, UC 앱 등의 에세이를 미리미리 준비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대학 지원은 보통 5개에서 10개 정도까지 하는 학생도 많은데요. 커먼 앱이나 코올리션 앱으로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면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성적표나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다 대학에 뿌려지기는 하는데 대학마다 여러분들이 써야 하는 supplemental 에세이들이 있으면 한 대학에서 어떤 경우에는 뭐 4개, 5개 그 이상의 에세이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의 개수가 많아지다 보면 이 에세이 쓴다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12학년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방학이나 그 이전부터 미리미리 에세이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특별히 커먼 앱 에세이나 코올리션 앱 에세이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그 주제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주제 잘 찾고 미리미리 에세이 써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5번째로 추천서 받을 선생님께 미리미리 부탁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2학년 9월에 올라가서 추천서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는 추천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께 추천서를 한번 요구하지만 그 부탁을 받는 선생님은 많은 학생들로부터 추천서 써달라는 부탁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의 추천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2학년 올라가기 전에, 즉 11학년 끝날 때쯤에 미리미리 선생님 찾아가셔서 내년에 추천서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도 하고, 또 그 선생님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 내가 대학에서 이러한 것들 전공하고 싶은데 선생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선생님이 잘 파악하고, 그래서 좋은 추천서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추천서 받을 선생님께 부탁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레주메인데요. 레주메는 한국말로 이력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활동 내역 그리고 수상 내역 두 개로 나누어서 미리미리 기록을 잘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10학년 때 했는데 12학년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대학 원서에다 쓸 때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지?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고 그때 내가 뭐가 좋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또 엄마 입장에서는 야, 네가 했지 내가 했니?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봉사활동 기관에서 뭘 했고 어떤 특별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 놓고 거기에서 내가 뭘 배웠는지 간단하게 메모를 해 놓기만 하더라도 나중에 원서 쓸 때도 좋고, 특별히 UC 대학 같은 경우는 레주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수 사항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레주메 잘 기록해 놓으면 좋습니다. 미국 대학은 수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정시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미국 대학은 수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정시로 지원하는 것보다 합격률이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높습니다. 왜 많은 학생들이 수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합격률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으면서 아시겠지만 미국 대학 지원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매우 많은데요. 12학년 올라가자마자 바로 이러한 것들을 다 준비해서 대학에 원서를 내는 학생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수시 마감일을 놓치고 그래서 정시까지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남들보다 먼저 원서를 쓰게 되면 훨씬 더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수시에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학에 지원한 후에 나오는 최종 결과인데요. 최종 결과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4가지로 나옵니다. accepted,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단어겠죠? 합격입니다. deferred라는 그런 결과도 나오는데요. 수시 지원했을 때 나오는 단어인데요. deferred는 불합격은 아니고 정시에서 다시 한번 심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합격, 보류, 판정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까요? 합격시키기에는 뭔가 2% 부족해서 정시까지 주어진 시간 동안 그러한 것들을 잘 보충해서 다시 대학에 보내게 되면 합격할 수가 있겠죠. deferred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rejected는 불합격이고요. 정시 지원했을 때 대기자 명단이라는 의미는 waitlisted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미국 대학 입시에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수영장TV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내용들, 알찬 컨텐츠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영장에서 놀자!